되게 오랜만에 사결전 읽는데 오늘은 이사열전을 읽죠. 이사열전을. 자, 사기열전 권 87 이사열전 제27. 사실 이제 사기 권 87 이사열전 제27이지. 이사는 이제 그 진나라 전국시대 말기하고 진나라 초기에 진나라의 재상이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는 초나라 상체 사람이다. 상체라는 게 어디냐면요, 대략 아마 요 어딜 거예요. 이 어딜 텐데. 네, 직접 찾아드릴까? 신체 말고 상체, 하체, 신체, 상체가 아마 신체 근처에 어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근처 땅일 겁니다. 어쨌든 그는 젊었을 때 군의 하급 관리가 되었는데, 군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무슨 군 그러는 것처럼 그냥 군의 하급 관리가 되었는데, 관청의 변소에서 쥐가 오물을 먹다가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가면 자주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이사는 창고에 들어와서 곡식을 먹는 창고의 쥐들이 넓은 건물 안에 살고 있었으므로 사람이나 개를 겁내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리하여 이사는 이에 탄식하기를,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이 쥐와 같으니 그것은 스스로 처한 바에 달렸을 뿐이로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순경을 섬기며, 순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순자죠. 순자. 앞에 돌이 나왔었죠. 그죠? 맹자 순경 열전이었나? 순경을 섬기며 제왕의 통치수를 배웠다. 다 배우고 나서 초나라 왕은 섬길 만한 인물이 못 되어 6나라들 모두 약소하여 공을 세울 만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공을 세운 만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쪽 진나라로 가고자 했다. 순경에게 하직 인사라며 저는 때를 얻으면 놓치지 말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만승의 제후국들이 쌓아놓은 때라 유세가들이 정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승이라는 거는 이제 술의 만대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왕을 이제 만승이라고 하죠. 제후들은 이제 천승이라고 보통 하지. 오늘날 진나라는 천하를 삼켜 황제라고 칭하며 다스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포위의 선배가, 포위라는 거는 평민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입는 옷을 포위라 그런데, 자, 포위의 선배가 바삐 다닐 시기로서 유세가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비천한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세나 증승이 고개를 보고서도 사람이 앞에 있어서 억지로 참고 지나가는 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천함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으며 빈궁함보다 더 심한 슬픔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비천한 지위와 고달픈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이기심을 탓하여 실행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의탁한다면 이는 선비의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차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진나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장양왕이 죽었는데, 장양왕과 그 근처 왕들의 계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여부리 열전할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그죠? 족보그를 가면서. 이사는 이에 진나라의 재상 문신후인 여불위의 가신이 되었다. 여불위는 그를 현명하게 여기며 시위관에 임명하였다. 시위관이라는 거는요, 시위관이 뭐야? 11번 각주. 낭중령에 예속되어서 이제 뭐 시위하는 직책이다. 시위라는 건 뭐 호위 그런 거죠. 지킨다, 곁에서 지킨다 그런 말이겠죠. 시중 들고 지킨다. 이사는 이로 인해서 유세할 기회를 얻었는데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기를, 진나라 왕은 그 당시에 시황제를 의미한대요. 정이죠, 영정이죠. 소인배는 기회를 놓칩니다. 큰 공을 세우는 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틈타서 잔인하게 수행하고 맙니다. 옛날 진나라 목공이 패자했을 때 끝내 동쪽 6나라들을 병합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제후들이 아직 많고 주나라의 위세가 아직 쇠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패가 번갈아 흥기하여 주나라 왕실을 받들었습니다. 오패라는 거는 춘추시대에서 이제 크게 그 세력을 떨쳤던 5 제후들을 의미하는데, 제나라 황공, 그 다음에 송나라 양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 그 다음에 진나라 목공, 진나라 목공이 아니야
그 누구지? 또 진나라 문공,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누구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누구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제나라 황공, 그 다음에 송나라 양공, 그리고 초나라 장왕, 진나라 목공, 그리고 진나라 목공이 진나라 문공, 그리고 하나가 왜 하나가 기억이 안 날까? 왜 하나가 기억이 안 나지? 뭐지? 하나 뭐죠? 제, 송, 초, 진. 에? 내가 춘추호패를 까먹을 지경에 이르렀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진짜? 진짜 지금 진나라 목공. 맞다, 진나라 목공 맞다. 이게 맞아요. 진나라 목공 맞고요. 진나라 목공하고 송나라 양공을 빼고 오왕 부차하고 오랑 구천을 넣기도 해요. 내가 헷갈렸네요, 두 개를. 자, 아무튼 그 사람들이 춘추 오패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나라 효공 이래로 주나라 왕실의 영향력이 미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병합하였고 함곡관 동쪽이 6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나라가 승세를 잡고 제후들을 통제한 지가 모두 6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진나라의 9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저 진나라의 강대함과 대왕의 현명하심이라면 부뚜막을 청소하듯이 제후들을 멸망시키고 황제의 대업을 성취하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년 만에 한 번 있을 기회입니다. 지금 게을리하시어 빨리 성취하지 않으시면 제후국들이 다시 강해져서 서로 모여 합종하는 맹약을 한다면 비록 황제와 같이 현명할지라도 통합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황제라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그 현명한 놈들, 사망오제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망오제가 아니고 그 황제라고 옛날에 그 오제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이 황제예요. 합종이라는 거는 6나라가 합쳐가지고 강대한 진나라에 그 대항한다, 그런 외교 양상을 의미하죠. 진나라 왕은 이사에 대한 예우로서 그를 장사로 삼았고, 장사라는 거는 벼슬 이름인데요, 승상한테 딸려있는 관리랍니다. 그 계략을 듣고 은밀히 금과 옥을 지닌 사자를 파견하여 여러 제후들에게 유세하게 하였다. 제후국의 명사 가운데 뇌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에게는 후한 예물을 보내 결탁하고 긍정하지 않는 자는 날카로운 칼로 찔러 죽였다. 또한 그 나라의 군주와 신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을 쓰면서 진나라 왕은 뛰어난 장군으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진나라 왕은 이사에 대한 예우로서 객경으로 삼았다. 이사가 출세했답니다. 그때 마침 한나라에 한나라라는 건요, 일단 이 지도를 볼까? 전국시대니까. 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의 정국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이간질하려 왔는데 그는 논밭에 물을 대려고 운하를 만들고자 했다. 이명박은 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오래지 않아 발각되었다. 진나라의 왕족과 대신들은 왕에게 아뢰기를, 제국에서 진나라를 섬기러 온 그 네다두 사람들의 유세의 주된 요지는 진나라를 이간질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빈객들을 축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사 역시 축출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이사는 이에 상서를 올렸다.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은 정국이라는 사람을 지금 각주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라의 수로개척 요원이었다. 그는 진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진나라로 들어가 수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것은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명박이 설마. 그러나 그의 계략이 탄로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수로가 진나라의 이로움을 역살하여 사면되었고 그 후 10여 년 동안 진나라는 계속 그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다. 특이한 경력이래요. 그가 이룬 운하의 길이는 300리나 되는 대규모였는데 서쪽의 경수에서 동쪽의 낙수에까지 이르렀다.
경수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낙수는 이제 여기 낙양 쪽에 떨어진 요 물길을 의미합니다. 황하의 지류였나? 진나라에서는 이 운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정국거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도 정국을 고대 수로개척의 유명한 전문가로 꼽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나라의 프락치로 이제 진나라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진짜 진나라를 위해서 운하를 팠다, 그런 사람 같네요. 이명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네. 자, 이사가 아무튼 고래서 그 정국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이사 같은 이제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사 같은 외국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자,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사가 변명을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관리들이 빈객을 축출하는 논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목공께서, 진나라 목공을 의미하죠, 인재를 구하시고자 서쪽으로는 융에서 유해를 데려오고, 융은 여기입니다. 서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완에서 백리에 넣었으며, 완은 여기 요 땅을 의미합니다. 요 땅이죠, 그죠? 백리에 넣었으며 송나라로부터 건숙을 맞이했고, 송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는 이제 여기 요 세 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요 세 나라 의미하고요. 진나라로부터 비표와 공손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들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목공께서는 그들을 등용하셔 20나라를 통합하시고 마침내 서용을 제폐하셨습니다. 효공께서 상항의 면법을 채용하여 풍속을 바꾸시자 백성들이 유복해지셨고 국가는 부강해졌습니다. 상항은 이제 그 위나라, 진나라에서 변법했던 사람이죠. 앞에 상항, 그 상군열전이라고 있었죠. 상항열전이었나? 자, 아무튼 백성들은 기꺼이 부역하였고 제후들은 몸소 복종하였습니다. 초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를 제압하고 천리의 땅을 얻게 되어 지금까지 평화롭고 강한 것입니다. 해왕께서는 장의의 계략을 채용하여 삼천의 땅을 빼앗고, 삼천이라는 건 여기 낙양 근처의 땅을 의미합니다. 서쪽으로 파와 촉을 통합하고 북쪽으로는 상군을 거두었고 남쪽으로는 한중을 점령하였으며 구이를 포섭하며 언영을 제압하고, 언영은 한중은 이제 요 땅을 의미하고요. 언영이라는 거는 초나라의 수도 근처 땅을 의미합니다. 동쪽으로 성고의 험준함에 의거하여 근거하여 비옥한 땅을 할양받았으며 마침내 6나라의 합병을, 합종이겠죠? 오타 같은데 합종을 깨트려서 그들로 하여금 서쪽을 바라보며 진나라를 섬기게 하였는데 그 공로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소왕께서는 범수를 얻어서, 범수라는 거는 그 상항의 뒤를 이은 그 개혁가인데,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응후열전이라고 읽었죠. 응후열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니다 응호 말고 그 범수 채택열전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범수는 응후와 같은 말입니다. 소왕을 얻어서 외삼촌인 양후를 폐위시키고 화양군을 축출하며 하여 진나라 왕실을 강화시켰으며 대신들의 가문이 강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제후국들을 잠식하였고 진나라로 하여금 황제의 대업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열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들이죠, 그죠? 양후 열전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범수 채택 열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네 임금들께서는 모두 빈객들로 하여금 공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옛일을 보건대 빈객이 왜 진나라를 저버린다고 하는지, 앞에 네 임금들께서 빈객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재를 멀리하고 등용하지 않으셨다면 나라의 부귀와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이며 진나라는 강대국의 명성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공강의 옥을 가지고 계시고 수씨와 화씨의 벽옥을 보유하셨으며 명월주를 차고 태하의 영검을 지녔습니다. 이 보물 많다, 그런 말이에요. 섬리마를 타고 취봉기를 세우고 영타의 북까지 가지셨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아이폰이 있다, 그 다음 갤럭시 뭐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보물들이 진나라에서는 하나도 생성되지 않았건만 왕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반드시 진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야만 한다면 야광주로 조정을 장식할 수 없으며 콧불소의 뿔이나 상어로 만든 놀이개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나라와 위나라의 미녀들도 후궁으로 충원될 수 없으며, 정나라는 이제 한나라의 수도 근처에 있던 정나라, 그리고 위나라는 여기 빨간색 있죠, 그죠? 조그맣게 있는 요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 위나라죠. 미녀들이 많았다네. 결제와 같은 준마들도 바깥 마국간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남의 금과 주석도 쓸 수 없으며 서촉의 단청으로 색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궁을 장식하고 휘첩들을 꾸며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귀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반드시 진나라에서 난 것이라 한다면 완주의 비녀, 부귀의 귀걸이, 아호로 지은 옷, 그 다음에 금수의 장식들도 왕의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며 세속의 유행에 따라 우아하고 아름답게 차린 조나라의 미녀들, 조나라는 이제 여기 요 나라죠. 조나라의 미녀들 또 왕의 곁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항아리를 두들기고 질장구를 치거나 쟁을 타며 넓적다리를 치면서 어야디아 노래를 불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참다운 진나라의 음악 소리입니다. 정, 위, 상간, 소, 우, 무, 상 등은 다른 나라의 음악 소리입니다. 지금 항아리를 두들기며 질장구를 치던 것을 버리고 정, 위의 음악을 취하며 쟁을 타던 것을 물리치고 소, 우의 음악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당장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으로 보기에 적합할 따름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인재를 얻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고 구분지 고든지를 따지지 않고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돌려보낸다고 하여 빈객들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색, 음악, 주곡들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은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대국에 군림하며 제후들을 제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일건대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게 되고 나라가 많으면 나라가 크면 백성들이 많게 되며 병력이 강하면 병사가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즉 채사는 한 줌의 흙도 양보하지 않았으므로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며 하해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은 못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았으므로 그 덕망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국토는 사방으로 끝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이국이 없으며 사시사철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귀신이 복을 내립니다. 이는 오제와 사망께 적이 없었던 바와 같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진나라는 백성을 버려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빈객들을 물리쳐 제후에게 공을 세우게 하며 천하의 인재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여 감히 서쪽 진나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발을 묶어 진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적에게 병사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보내주는 격입니다. 대저 진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 중에 보배로운 것이 많으며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재들 중에 충성을 바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빈객들을 축출하여 적국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줄여서 적국에게 보태어주어 나라 안으로는 저절로 텅 비게 되고 나라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나라를 구하고 위기를 일수하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국의 일 때문에 그 국내에 있던 어떤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려고 이제 진나라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진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이제 외국의 것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외국의 사람들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사가 논증한 거죠. 진나라 왕은 이리하여 빈객에 대한 축출 명령을 취소하고 이사의 벼슬을 돌려주고 마침내 그의 계책을 수용하였다. 이사의 관직은 정위까지 이르렀다. 정위라는 것은 사법을 주관하는 최고 장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국영 중에 한 명이네요. 하나래요. 가장 높은 관직인가 보네. 20여 년 후에 결국 진나라는 천하를 병합하였으며 진나라 왕을 높여 황제라고 하였고 이사를 승상으로 삼았다. 궁과 현의 성벽을 허물고 그 무기들을 녹여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였다. 진나라는 한자의 땅도 나누지 않았으며 후손이 왕이 되도록 내세우지 않았고 공신들을 제후로 삼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두 후일에 내란의 우환을 없애려고 함이었다. 왜냐하면 주나라 때 그렇게 나눠줬다가 개판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겨우겨우 수습하고 천하를 통일한 게 진나라인데 진나라가 다시 또 공신들한테 그 땅 나눠주고 왕으로 봉해주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그 교훈이었는데, 예, 9년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후들을 봉하지 않고 나온 결과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진나라의 36군입니다. 예, 전부 다 군 이름이에요. 36개 군인데 남해군이고 상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규림군, 규림인가? 규림군, 그 다음에 촉군, 파군, 이거 왜 그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한중군, 그 다음에 이건 모르겠네. 무슨 서군인데 뭔지 잘, 농서군, 나한테 농선이야. 농서군, 그 다음에 북지군,
상군, 그 다음에 구원군, 그 다음에 원중군, 운중군이죠. 운중군, 안문군, 그 다음에 태원군, 상당군, 그 다음에 한해군, 그 다음에 한단군, 항산군, 거록군, 삼국지에 대해서 보던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삼국지가 후한 배경이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이제 한나라의 군현하고 그 진나라의 군현의 지명을 섞어 썼던 것 같아요. 예, 한단은 아마 조나라 수도였던 곳이겠지. 상곡군, 그 다음에 대군, 광양군인가? 광자인가 이게? 아무튼 어양군, 그 다음에 우부평이고, 요서군, 그 다음에 요동군. 지도는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아무튼 뭐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자, 나중에 하고, 이거는 교동군, 그 다음에 임치군, 그 다음에 제북군이고, 이거는 설군. 설이 이제 이게 맹상군이 있던 땅이었지. 낭야, 그 다음에 이거는 동해, 그리고 사수군, 그 다음에 동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한해고, 이거는 삼천군, 그 다음에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무슨 천인데 뭔지 모르겠네. 여기 남양이고요. 남군, 그리고 검중군, 그리고 장사군. 이거는 뭐지? 이게 무슨 글자지? 형산인가? 형산이겠다. 형산군, 그리고 회계군, 그리고 이건 모르겠다. 무슨 중군인데 이게 무슨 중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앞에 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총 36개의 군현을 뒀어요. 조선 밑에? 뭐지? 이 글자 뭐죠? 마한이다. 마한. 말 맞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36개의 군을 뒀어요. 진나라 통일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이게 시황제 죽고 한번 작살이 나고, 그리고 한나라 때는 군현하고, 그 다음에 제후들을 병행하죠. 그걸 궁국제라 그러는데, 궁국제 관련한 사진도 내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건 아예 구별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한나라 때는, 특히 전한 때는 군현하고 이제 제후국과 같이 병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제 직할로 두고 어떤 곳은 제후한테 맡기고 그렇게 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게 한번 터진 게 이제 무제 때였나? 아닌데 그 근처에 어디 한번 5초 7국이 나뉘라고 한번 터지거든. 그 뒤로부터는 점점 이제 제후국들의 영지를 줄여가는 쪽으로 아마 정책 방향이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요, 나중에 되면은 그게 의미 없어지, 9년제로 사실상 대체되지. 5초 7국이 난 이후에는 아마 제후국들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크게 약해졌을 겁니다. 자, 아무튼 사실 5초 7국이 난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걸걸? 그러니까 제후국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키우는 상황에서. 자, 알 수 있겠습니다. 시황제 34년에 함양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박사복야, 주청신 등이 시황제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였다. 제나라 사람인 순우월이 나아가 가난하였다. 신이 듣건대 은나라와 주나라가 천여년 동안 통치할 수 있던 것은 자제와 공신에게 지역을 하사하여 왕실을 돕는 제후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를 하라 했으니까 잘 된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폐하의 자제는 필부에 지나지 않으며 졸지에 전상과 육경의 환란과 같은 일이 생기면 보필할 세나가 없으니 어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상하고 육경의 난이라는 거는요, 신하가 제후위를 찬탄한 걸 의미합니다. 전상은 이제 제나라에서 강씨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제후가 돼버렸고, 그리고 육경이라는 거는 이제 진나라 있죠. 요진나라의 6대부들을 의미합니다. 범씨, 지씨, 중앙씨, 조씨, 위씨, 한씨, 그리고
그 진나라 말에 그 대부들의 땅이 진나라 제후보다 더 커지면서 그 우리가 알듯이 이제 진나라가 내란을 거친 다음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분할되죠. 예, 봉건제도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일찍 사라졌어요. 혹은 이제 중앙집권이 좀 봉건제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자, 옛것을 본받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청신 등이 면전에서 아첨하여 폐하께 과오를 거듭하게 하므로 그들은 중신이 아닙니다. 시황제는 이 의견을 승상에게 하더라 했다. 승상 이사죠, 그죠? 승상 이사는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옛날에는 천하가 어지러워 이를 통일시킬 수 없었으며 이리하여 제후들이 동시에 흥겨하였고 사회로는 모두 과거의 일을 인용하여 당시의 것을 힐난하였으며 헛된 말을 꾸며서 실제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 지식을 옳다고 여기고 이로써 중앙에서 세운 법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병합하셨고 흑백을 분별하여 오직 한 분의 황제만이 계심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서로 모여 조정해서 정한 법제를 비방합니다. 조칙을 들으면 곧 저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것을 논의합니다. 집에서는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거리에서 따집니다. 군주를 비방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취지를 달리함을 고사한 것으로 여겨서 여러 추종자들을 이끌고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음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위로는 군주의 위상이 떨어지고 아래로는 당파가 형성될 것입니다. 금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신은 시경과 서경 그리고 여러 제자백가들의 저서들을 폐기시킬 것을 간청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문서경유겠지. 금지령이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록 폐기하지 않으면 경형을 내려서 성단이 되게 하십시오. 경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마에 먹물 들이는 형벌이고요. 성단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쌓게 하는 노역하는 사람들을 성단이라 그런데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책은 의학서와 복서, 그리고 복서라는 건 점치는 책이고요. 그리고 농림에 관한 책입니다. 만약 배우고자 하는 자는 관리를 스승으로 삼으면 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누굽니까? 그 순우월이나 주청신 같은 사람들이 봉건제를 부활시킵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가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육아의 책들, 그러니까 시서 같은 제자백가의 여러 책들을 다 조져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새끼 때문이었구만. 이 새끼 때문에 고문 금문 논쟁이 일라고 그렇게 고문 금문 논쟁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제자백가의 책들을 다 한번 싹 다 작사를 내고 그냥 남은 책들이 없잖아요. 근데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육아의 책이나 아니면 뭐 도덕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귀중해지니까 이미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거를 복원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글자들을 외우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글로 옮겼는데 그걸 우리가 금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 한나라 초에 또 이제 한번 뭐 노나라의 노나라 수도가 어디지? 곡부에 곡부 맞아요. 곡부에 있던 어떤 집에서 담장이 무너지면서 옛날 책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거야. 그걸 이제 고문이라 그러는데 고문하고 금문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문이 맞니 금문이 사기니 고문이 사기니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문 금문 논쟁이라 그러는데 이사 이 새끼가 없었으면 그런 것도 없었겠네. 자, 아무튼 시황제는 이 의견을 실행하여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백가의 서책들을 폐기시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고 천하의 누구도 옛것을 들먹이며 현행을 비방하는 자가 없게 하였다. 법도를 밝히고 율령을 정하는 것은 모두 시황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문자를 통일시켰다. 문자는 그 이전까지는 좀 달랐습니다. 이거 글자가 있는데 마침 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은 말맞자가 진나라에서는 이렇게 썼는데요. 연나라에서는 요게 말맞자였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는 요게 말맞자였고 그 다음에 조나라에서는 요게 말맞자였고요. 위나라에서는 요게 말맞자였고 그리고 한나라에서는 요게 말맞자였고요.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비슷하네. 조나라도 비슷하죠, 그죠? 초나라에서는 요게 또 말맞자였어.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진나라가 요걸로 다 통일시켜버린 거죠. 훈구학 말고 고증학. 그래요. 여튼 문자를 통일하였다. 이군과 별관을 천하에 두루지었다. 이듬해 천하를 순방하였고 대외적으로 사방이 오랑캐를 물리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사가 힘썼다. 이사의 장남인 이유는 삼천군의 군수가 되었으며, 삼천이란 건 아까 낙양 근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또 아들들은 모두 진나라의 공주에게 장가들었고 딸들은 모두 진나라의 귀공자에게 시집갔다. 삼천군의 군수 이유가 휴가를 얻어 함양으로 돌아오자 이사는 술잔치를 베풀었다. 백관의 고관들은 모두 참석하여 이사에게 축수를 빌었으며 대문과 뜰에 수레와 말은 수천이나 되었다. 이사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를, 나는 순경께서 사물이 지나치게 가득해지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들었다. 순경이란 건 자기 스승이죠. 대저 이사 이 몸은 상체에서 태어난 평민이고 집단 민가에 자란 백성일 뿐인데 폐하께서 나의 재능이 모자람을 알지 못하시고 발탁하시어 지금에 이르도록 해주셨다. 현재 신하들 가운데 나보다 윗자리에 있는 자가 없으니 부귀가 극도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인지하 만인지상, 만물이 극도에 이르면 쇠퇴하거늘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모르겠도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이사는 허리가 잘려 죽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37년 10월에 순행하던 중에 회계산을 논일다가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낭야에 이르렀다. 회계산은 여기고요, 회계산은 이쪽이고요, 낭야라는 거는 아까 여기였죠, 그죠? 승상 이사와 중거부령 조고가 부세령의 일을 경험하면서 수행하였다. 신시황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부소가 여러 차례 직언을 올려서 황제는 그에게 상군의 군대를 감독하도록 내보냈는데 몽염이 그 군대의 장군이었다. 상군은 어디지? 상군은 여기서 말하는 상군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상군이에요. 자, 시황제는 어린아들 호해를 총애하였는데 그가 따라갈 것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였다. 순방 가는 걸 의미하겠죠? 아마 장남이 왕이 됐으면 또 모르죠. 역사가 또 달라졌겠죠. 예, 맞아요. 만리장성이지. 그해 7월 진나라 시황은 사구에 이르러, 사구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북성 향현인데 뭐 하북성이니까 아마 요 근처 어디겠죠. 어디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었고 조고를 시켜 장남 부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했는데 편지에는 군대는 몽염에게 맡기고 함양에 와서 나의 연구를 맞아 장사 지내라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는 이미 봉화였지만 아직 사자에게 맡기기 전에 진나라 시황이 붕어였다. 죽었다. 그 편지와 옥새는 모두 조고가 지니고 있었고 오직 아들 호해, 승상 이사, 중거부령, 조고 그리고 환관 대여섯 명만이 진나라 시황의 붕어 사실을 알았으며 나머지 군신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사는 황제가 외유 중에 죽었고, 외유라는 거는 이제 밖에 순방하다 죽었단 거죠. 수도에서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정식 태자가 책봉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비밀에 붙였다. 진나라 시황의 유해를 올량거 속에 넣어둔 채로, 올량거라는 건요 누울 수 있도록 만든 큰 수리라네요. 백관들이 정사를 아뢰고 식사를 올리는 것을 예전처럼 계속하였다. 대신에 황관이 올량관에서 여러가지 국사를 결차했다. 조고는 옥새가 찍힌 부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공자 호해에게 말하기를, 공자라는 것은 이제 왕자를 의미하죠. 황제께서 붕하셨지만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황제로 봉한다는 조서가 없고 오직 장남에게만 글을 남기셨습니다. 장남이 오면 곧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공자께서는 한 채의 땅도 가질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호해가 대답하기를, 당연하지요. 내가 듣건대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잘 알고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운명이 다하도록 제후를 봉하시지 않으셨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조고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천하의 대권을 잡느냐 마느냐는 공자와 저와 승상에게 달려있을 따름인지라 공자께서는 이를 도모하실 것을 바랍니다.
남을 신하로 삼는 것과 남의 신하가 되는 것, 또 남을 통제하는 것과 남에게 통제받는 것을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열. 엄청난데? 말빨 좀 봐요. 야, 어떻게 남을 통제하는 것과 남에게 통제받는 것을 같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냐? 호해가 말하기를, 사람이 그 생식 기능을 못하니까 저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나봐. 형을 맞고 아우가 나서는 것은 불의이며, 아버지의 조서를 받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효이고, 재능이 천박하면서도 억지로 남의 공로를 빼앗는 것은 무능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덕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때문에 천하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몸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사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조호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탕왕과 무왕은 각기 자기의 임금을 죽였지만 천하가 의롭게 칭송하며 불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지만 위나라 백성들은 그 덕을 받들었으며, 공자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큰 일을 행할 때에는 작은 일에 주의할 필요가 없고, 큰 덕이 있는 사람은 이를 사행하지 않으며 말마다 제각기 특이한 면이 있고 백반의 공이 다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돌아보다가 큰 일을 잊으면 나중에 반드시 해로울 것이며, 의심을 하여 주저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 감행하시면 귀신도 그것을 피해가며 나중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를 실행하실 것을 바라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호해는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를, 아직 황제의 승하하심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상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가지고 승상에게 동의를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조고가 말하였다. 때가 때인 만큼 시간적으로 모의하기에 촉박합니다. 양식을 지고 말을 달려 서둘러도 오히려 늦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재촉하였다. 호해는 이미 조고의 말을 옳다고 여기게 되었고, 조가 말하기를, 승상과 의논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신이 공자를 위해서 승상과 만나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조고는 이리하여 승상 이사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편지를 남기셨는데 그것에 의하면 함양에서 장사를 지내고 후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는 아직 발송하지 않았고 지금 황제의 붕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남에게 쓰신 편지와 옥새는 모두 호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자를 정하는 일은 군후와 나의 입에 달려있을 뿐, 군후라는 거는 이제 이사를 의미하겠죠? 뿐입니다.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사는, 어찌하여 나라를 망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신하로서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고, 조고가 어르신께서는 스스로를 능력면에서 몽염과 비교해 누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공로면에서는 몽염과 비교해 누가 더 높습니까? 계책면에서는 몽염과 비교하여 누가 더 실패하지 않고 원대하였습니까? 몽염과 비교하여 천하의 원한은 누가 더 없습니까? 마다들과의 관계가 오래되고 신임하기로는 몽염과 비교하여 누가 낫습니까? 라고 묻자 이사는 5가지 모두 몽염보다 못한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심하게 따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조호가 말하기를, 저는 본래 하찮은 일이나 하는 환관이지만 다행히 형법의 공문서 담당 관리로서 진나라의 조정에 들어왔고, 일을 한지 20여 년 동안 진나라에서 파면당한 승상이나 공신들 가운데 이대를 이은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모두 형벌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사도 그렇게 됐습니다. 황제의 20명의 아들들을 승상께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다들은 강직하고 용맹스러워 사람들을 믿고 인재를 분발하게 하는 인물이며, 즉위하면 반드시 몽염을 등용하여 승상으로 삼을 것이고, 어르신은 결국 통후의 인수를 지니지 못한 채, 통후라는 거는 아무튼 높은 여루래요. 여루, 제후급이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칙명을 받들어 호해를 가르치고 법사를 익히게 한 지 몇 해가 되었으나 아직 잘못을 범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인자하고 독실하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인재를 중히 여깁니다. 과연 그래서 조고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별하면서도 말씨를 겸손하게 하며 예의를 다하여 선비를 존경하고, 진나라의 여러 공자들 중에 아직 이러한 분이 없으니 참으로 후사로 내세울 만합니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어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다. 이사가 그대는 그대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이 몸은 군주의 조칙을 받들어 하늘의 명을 들을 것이지 어찌 우리가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자 조고는, 평안함은 위태로울 수 있고 위태로움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위급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성인이라고 존중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사는
이사 이 몸은 당 상체의 평범한 평민이었으나 황제께서 다행히 발탁하시어 승상으로 삼으셨고 통으로 봉하시어 자손들이 모두 높은 지위와 많은 목록을 받게 되었고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국가의 존망과 안위를 신에게 맡기셨는데 어찌 이 뜻을 저버린단 말입니까? 대저 충신은 죽음을 피하여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효자는 부지런히 임써 위태롭지 않게 하고 신하된 자는 각기 직분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요.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여 장차 나로 하여금 죄의를 짓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자 조고가 말하기를 대체로 성인은 말 되게 많네요. 애들 고정관념 없이 행할 바를 옮기며 상황이 변하면 시에 따르고 끝을 보면 시작을 하며 지향하는 바를 보면 귀착할 바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물이란 원래 이러할진데 어찌 고정불변의 법칙이 있겠습니까? 이제 천하의 대권의 숙명은 홍자 호에게 달렸으며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대저 밖에서 안을 제어하는 것은 혹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를 제어하는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과 꽃은 시들고 봄이 되어 물이 녹아서 그러면 만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 판단이 늦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사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진나라는 태자를 교체했다가 세 명의 임금이 재위하는 동안 평안하지 못했고 아마 이게 진나라 문공의 이야기일 겁니다. 제나라 황공의 형은 자리다툼을 하다가 몸을 사륙당하였으며 황공의 형은 이제 황공하고 그 규인데요. 규고 황공은 소백인데 규는 소백하고 이제 제후다를 다투다가 죽었죠. 은나라 주왕은 친척을 죽이고 그러니까 비간을 죽였다는 얘기겠지. 가난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나라는 폐허가 되고 끝내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늘의 뜻을 거역하여 종묘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몸도 같은 사람인데 어찌 모반을 꾸밀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조고가 말하기를 위와 아래 같은 마음이면 오랜 세월 권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안과 밖이 일치하면 그 일에는 표리가 없어집니다. 표리라는 거는 이제 겉과 속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의 구분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어르신께서 저의 계획을 수락하신다면 오랫동안 봉후를 유지하시고 대대로 고의 가문이 되며 고라는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왕이 스스로를 고라고 부르죠. 반드시 왕자교나 적송자처럼 장수하실 것이며 공자나 목자처럼 지혜로운 인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으시면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처세를 잘하는 자는 재앙을 복으로 되돌리는데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사는 이에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면서 홀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죽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 이 목숨을 맡긴단 말이냐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사는 조고의 계획을 수락하였다. 조고는 이에 호에게 보고하기를 저는 태자의 현명하신 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승상에게 전하였으며 승상 이사께서도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여러분은 아들내미를 믿지 마세요. 그리하여 이 세 사람이 공모하여 진나라 시왕이 승상에게 내린 조서를 받았다고 날조하고 호의를 태자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맏아들 부소에게 내린 편지를 고쳐서 짐이 천하를 순시하며 명산의 여러 신들에게 기도드리고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연장하려고 한다. 지금 부소는 장군 몽염과 함께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병경에 주둔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전진하지 못하고 병력을 많이 소모하면서도 한치의 공헌이 없으면서 이에 도리어 여러 차례 상서를 올려 직언하여 짐이 하는 일을 비방하며 현재의 직분을 그만두고 태자의 지위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밤낮으로 원망만 하였다. 부소는 아들된 도리로 효정스럽지 못하므로 칼을 내리니 자결하라. 장군 몽염은 부소와 더불어 궁밖에 몰면서 바르게 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마땅히 그 지모를 알았도다. 신하된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하였으므로 주급을 내리고 군대는 부장인 왕리에게 맡겨라 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황제의 옥새로 봉하고 호해의 빈객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받들어 상군에 있는 부수에게 전하도록 파견하였다. 사자가 도착하여 부소가 그 편지를 뜯어보며 울면서 내실로 들어가 자살하려고 했다. 몽염은 부소를 만류하면서 폐하는 궁밖에 계시며 아직 태자를 책봉하지 않으셨고 저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변방을 지키가 했으며 공자께서 이 군대를 감독하게 하셨으니 이는 천하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사신이 왔다고 곧 자살하신다면 어떻게 그 진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용서를 간청하시고 다시 간청하신 뒤에 자살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자가 여러 번 자살을 독촉하였다. 부소는 사람됨이 어진지라 몽염에게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죽음을 내리셨는데 어찌 다시 용서를 간청하겠소 라고 하고 곧 자결하였다. 몽염이 죽지 않으려고 하자 사자는 곧 옥리에게 넘겨서 그를 양주에 감금하였다. 양주라는 거는 현 이름입니다. 그 상군 근처에 있는 곳인가 보네요. 섬서정이라는 거 보니까. 몽염도 별로 최후가 좋지 않죠. 예. 사자가 돌아와서 보고하자 호해와 이사 그리고 조고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함양으로 돌아와서 진나라 시왕의 죽음을 발표하고 태자는 이세왕제로 즉위하였다. 이로써 조고는 낭중령이 되어 궁중에서 황제를 모시며 권력을 장악하였다. 길다. 이세왕제가 한가할 적마다 조고를 불러 함께 의논하였는데 대저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은 비유하자면 6마리 준마가 이끄는 수레가 뚫어진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난 이미 천하에 군림하게 되었고 귀한 눈으로 좋은 것을 느끼고 싶고 마음이 즐거운 바를 다하여 오랫동안 잠깐만요. 이로써 종묘를 안정시키고 만백성을 기쁘게 하여 천하를 오랫동안 소유한 채 나의 선수를 마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조고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현명한 군주만이 누릴 수 있는 바이고 어리석은 군주는 그럴 수 없는 바입니다. 제가 감히 도끼로 처형당함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마는 직언한다 그런 말이겠지? 폐하께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대저 사구에서의 음모를 여러 공자들과 대신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 공자들은 모두 폐하의 형들이며 대신들도 현재께서 등용하셨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이 되게 안 나오네요. 이제 폐하께서 즉위하시자 그 무리들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모두 복종하지 않았으니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몽염이 이미 죽었다고 하나 몽의는 군대를 이끌며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전전긍긍하며 오로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어찌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몽염이 죽었답니다. 라고 했다. 이세왕제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묻자 조고는 법을 엄하게 하여 형벌을 가혹하게 하여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연좌하여 처단하고 일가족을 구속하도록 하십시오. 대신들을 멸하고 고륙의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천한 자를 존중하게 하십시오. 선제의 옛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폐하께 신망을 주는 자로 대체하시어 가까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잠재된 적이 폐하께 모이고 해로운 것이 제거되면 간사한 계략이 방지될 것이며 여러 신하들 가운데 폐하의 두터운 은덕을 입지 않은 자가 없게 되어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게 하고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나은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세왕제는 조고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이에 법률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여러 신하들과 공자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조고에게 맡겨져 죄를 조사하고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신 몽이 등이 죽었고 공자 12명이 함양의 시장바닥에서 죽었으며 공주 10명도 두현에서 사지가 지켜 죽었다. 사지가 지켜 죽었다. 공주가. 두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장안 함양 근처에 있는 곳이라네.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되었고 연루된 자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공자군은 도망가려다가 가족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이에 상소를 올렸다. 예, 오늘 이사열전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선제께서 건재하셨을 때 신이 입궁하시면 음식을 하사하셨고 궁을 나서면 수레를 타게 하셨습니다. 어부의 의복도 신에게 하사하시어 입었으며 마국간의 좋은 말까지도 하사하시어 탔습니다. 신은 선제를 따라 죽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으니 아들된 자로서 불효이고 신하된 자들로서 불충입니다. 충성을 바치지 못한 자는 세상에 나설 면목이 없는지라 신은 선제를 따라 죽고자 하며 선제 묘가 있는 여사는 기슭에 묵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폐하께서 저를 가볍게 여김만으로써 다행이겠습니다. 저를 가볍게 여기심만으로도 다행이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호해는 대단히 기뻐하며 조고를 불러 보여주며 묻기를 이만하면 급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조고가 대답하기를 신하된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정신이 없다면 어찌 별난을 꾀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 호해가 그 청원서대로 허가하고 10만 전의 돈을 하사하여 장사진에게 하였다.
너무 더러운 농담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법령과 형벌이 날로 가혹해지자 여러 신하들과 사람들이 스스로 위협을 느꼈고 모반하려는 자가 많아졌다. 계속해서 아방궁을 짓고 직선대로와 넓은 도로를 건설했나. 이거는 인프라 까는 거잖아. 좋은 거지 이거는. 세금은 더욱 가중되었고 부역의 징발이 그치지 않았다. 이리하여 초나라 땅의 수비병인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켜서 효산의 동쪽에 봉기하였는데 중골들이 나서서 스스로 후왕을 자칭하며 진나라를 모반하였고 반란군이 홍문에까지 진격하였다가 퇴학하였다. 자, 효선의 동쪽이라는 거는요, 그 효산의 동쪽이라는 거는 그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나라를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효산의 동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이제 옛날 제후국의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세왕제 때입니다. 홍문에까지 진격했다는 말은, 홍문은 어디냐 하면은 섬서성 이게 뭐지? 임종인가? 아무튼 그 진나라 안에까지 쳐들어왔다가 이제 그냥 물러났다, 그런 얘기겠죠 아마. 자, 이사가 여러 번 틈난 대로 가난하려 했으나 이세왕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세왕제는 이사를 문책하기를 짐은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한비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소. 요임금이 천하를 소유했을 때 마루의 높이가 3자였고 3척이었고 석가래는 통나무를 깎지 않았으며 억새풀 지붕을 다듬지 않았으니 비록 여인숙도 이보다 검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겨울에는 사슴가죽을 걸치고 여름에는 칡 베옷을 입었으며 거친 현미밥과 명아주임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질그릇에 담아 먹고 마셨습니다. 문지기의 음식도 이보다 검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임금은 용문산을 뚫고 대하에까지 통하게 하여 구하를 소통시키고, 구하라는 건 이제 큰 9개의 강을 의미하죠. 쭉 있는데 나 이걸 읽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 고비마다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터주어 바다로 흐르게 하느라 넓적다리의 잔털이 다 닳았으며 종아리의 털까지 없어졌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못이 박히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객사하여 회계산에 묻혔는데 노예의 노동도 이보다 잔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저 천하를 소유함이 존귀한 까닭이 어찌 육신과 정신을 괴롭히며 몸은 여인숙에 묻고 입으로는 문지기의 음식을 먹고 손으로는 노예 일을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못난 사람이 힘쓸 바이지 현명한 자가 복무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천하를 자기에게 맡도록 할 따름인데 이는 바로 천하를 소유함이 존귀한 까닭입니다. 대저 현명하다고 불리는 자는 반드시 천하를 안정시키고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없으면서 하물며 장차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군요. 오해가 아주 제대로 생각하고 있네. 그러므로 짐은 뜻대로 욕심을 넓히고 오랫동안 천하에 군림하면서도 해로움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그 경물치지 성의정신이 빠졌네요. 이사의 아들 유는 삼천군의 군수였는데 무리를 이룬 도적인 오광 등이 서쪽으로 침략하며 지나가도 막을 수가 없었다. 장함이 오광 등의 반란군을 축출하자. 장함은 이제 그 진나라 장군이죠. 장한인데 저거 장함이 아니고 장한입니다. 한. 저 왜 오타가 났지? 장한입니다. 장한. 사신이 삼천군과 관련하여 이사를 여러 차례 신문하였고 이사에게 삼공의 직위 있으면서 어찌 도적들이 이처럼 날뛰도록 하였는지 질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삼천의 군수로 이제 그 이사의 아들인 이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광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문책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는 두려워하였고 녹봉을 중히 여기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에 이세왕제의 뜻에 아부하여 용서를 구하고자 상서를 올렸다. 상서도 엄청 깁니다. 보니까 54분째 읽고 있다. 진짜 기네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수단을 다하여 신하를 질책하는 방법을 행할 수 있으시며 책임을 질책하게 되면 신하는 능력을 다하여 군주를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리하여 신하와 군주의 직분이 정해지고 위아래의 의리가 밝혀지며 천하의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온갖 힘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자기 군주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 한 분만이 천하를 통제할 뿐이며 통제받지 아니합니다.
만인지상이라는 의미죠. 즐거움의 극치를 다할 수 있어야 현명한 군주이온데 이런 망도를 잘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여기서 신부래를 의미하죠. 한나라의 재상이었고요. 앞에 이제 한비열전, 노자 한비열전이 나왔던 사람이지. 천하를 소유하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천하를 착과 수갑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신하에게 질책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몸을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자 하여 유행군과 우인군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천하를 이른바 착과 수갑에 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신불에나 한비의 훌륭한 법수를 배우지도 못하고 신하를 질책하는 방법을 행하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천하를 마음대로 부리지도 못하며 부질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노력하여 봄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서민의 역할이지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역할이 아니온데 어찌 군주를 존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자기에게 따르게 하면 자기는 존귀해지고 남은 천해지며 자기를 남에게 따르게 하면 자기는 천해지고 남은 존귀해집니다. 그러므로 남을 따르는 자는 천해지고 남이 따르는 자는 존귀하온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옛날에 현명한 자를 존중한 까닭은 그가 존귀하기 때문이었고 못난 자를 미워한 까닭은 그가 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금과 우임금은 몸소 천하의 백성들 따르는데 그들의 인습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역시 현명한 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사가 지금 그 호해에 비위 맞추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뭔가 순리 안 맞죠, 그죠? 대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착과 수갑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하를 질책하지 않은 과오입니다. 그러므로 한비자는 자비로운 어머니에게는 집안을 망치는 아들이 있어 엄격한 집안에는 방자한 아인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상군의 법에는, 상군이 이제 상황을 의미하죠. 상군의 법에는 길에 죄를 벌이면 형벌이었습니다. 대저 죄를 벌이는 행위는 가벼운 것이지만 그 형벌은 곱절이었습니다. 오직 현명한 군주만이 가벼운 죄를 심하게 질책할 수 있습니다. 무릇 가벼운 죄에도 혹독하게 질책하는데 하물며 큰 죄야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감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한비는 하찮은 배나 비단 조각이라도 평범한 사람은 내버려두지 않지만 좋은 황금이 100일이나 있다면 도척도 훔쳐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찮은 이익을 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며 도척의 욕심이 얕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척이 100일이나 되는 귀중한 현금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훔치면 반드시 손을 못쓰게 화상을 입는 형벌을 받게 되므로 도척이 100일의 현금을 훔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이 반드시 시행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도 하찮은 것을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벽의 높이가 5길 밖에 되지 않더라도 누계가 가볍게 여겨 넘지 못하였으며 누계라는 거는 위나라 문후의 동생이라는데 뭐 장사였다네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었다네. 태산의 높이가 100인이나 되어도 절름발이 양치기가 그 위에서 양을 칩니다. 누계도 5길에 1개를 어렵게 여겼는데 어찌 절름발이 양치기가 100인의 높이를 쉽게 여겼겠습니까? 이는 곱게 높아진 것과 완만하게 높아진 것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군주들이 오랫동안 존귀한 지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막중한 권세를 유지하고 천하의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특이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결단을 내리고 질책한 바를 살펴서 반드시 심한 배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백성들이 감히 죄를 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힘쓰지 않고 인자한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는 바를 본받으려 한다면 또한 성인의 길을 통찰하지 못한 것이 되옵니다. 대저 성인의 방법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서 천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어찌 본받으시겠습니까? 예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 조정에 서게 되면 황망한 쾌락이 중단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을 말하는 신하가 임금의 곁에서 관여하게 되면 방탕한 의견이 물러나며 열사가 절개해 주기는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면 음탕한 쾌락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군주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고 신하를 순종하게 할 수도 있으며 신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은 존귀해지고 권세가 막중해집니다. 무릇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세속을 초탈하고 고쳐서 자기가 싫은 바를 없애고 원하는 바를 세웁니다. 그리하여 살아서는 존중받는 이세를 놓치며 권세를 누리며
죽어서는 현명하였다는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이리하여 훌륭한 군주는 홀로 결정하며 그래서 권세가 신하에게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인의의 주장을 없애고 설득하는 입을 막으며 열사의 행위를 억제시켜서 자기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도 마음속으로 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인의가 있는 사람과 열사의 언행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마음속으로는 간언하며 다투는 언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주가 초연하게 홀로 마음대로 행동하더라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후라면 신부래와 한비자의 법술과 상군의 법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술을 닦았으니 천하가 혼란하였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왕도는 간략하여 행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현명한 군주만이 왕도를 행할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신하를 진실로 질책하실 수 있으며 왕도를 진짜 닦아서 할 수 있는 게 신하를 진심으로 갈구는 거야? 병장들이니? 간사한 신하가 없게 됩니다. 간사한 신하가 없으면 천하는 평안해지며 천하가 평안해지면 군주는 존엄해집니다. 군주가 존엄해지면 질책하심이 타당해지고 질책이 타당해지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얻게 되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지면 군주의 즐거움도 풍부해집니다. 그러므로 신하를 질책하는 법을 베풀면 군주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과오를 벗어나려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감히 보반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황제의 도가 갖추어진 것이었고 신하를 통제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래와 한비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더 보탤 것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다. 이 글이 아뢰어지자 이세항제는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해드리자면은 너무 긴데 얘들은 말이 너무 길어. 그 이세항제가 지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 좆대로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밖에서는 진승하고 오광해안도 일나고 그다음에 항우도 일나고 항량도 일나고 유방도 일나고 이름이 야한 유방도 일나고 아무튼 되게 많이 일났다는 말이야. 뭔가 일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뭔가 계속 진나라 영내까지 들어가지고 깽판을 치고 가니까 반란군들이. 그래서 이사가 그 이세항제한테 간언하려고 그러니까 이세항제가 나도 내 생각 있거든이라고 이제 답정너를 시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가 이렇게 개기면 내가 좆되겠다 싶어가지고 니처럼 그렇게 좆되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비위를 맞춰준 거예요. 이리하여 신하를 처벌하는 것이 더욱 엄격해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심하게 부과하는 자가 현명한 관리라고 여겨졌다. 이세항제는 말하기를 이러하다면 신하를 잘 질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도다 라고 하였다. 그 후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 정도가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사형당한 사람들이 날로 시장바닥에 쌓여갔는데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오히려 충신이라고 여겨졌다. 이세왕제가 말하기를 이러하다면 잘 질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도다 라고 했다. 처음 조고가 낭중령이 되었을 무렵 그는 사람을 죽이거나 개인적인 안가품을 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는 대신들이 조정에 들어가 정사를 아뢰다가 자신을 나쁘게 헐뜯을까 두려워하여 다음과 같이 이세왕제를 설득하였다. 천하가 존귀한 까닭은 여러 신하들이 다만 폐하의 소리만 들을 뿐이고 그 얼굴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호도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이라는 칭호는 그 황제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제 짐이라는 거는 조짐이라는 뜻이래요. 조짐은 우리가 알듯이 사물이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의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남을 볼 수 없다, 남이 이제 볼 수 없다는 식의 어떤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조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하께서는 젊으신 신하를 견책하거나 젊으셔서 반드시 모든 일에 두루뭉퉁하실 수가 없고 지금 조정에 앉아서 신하를 견책하거나 등용하심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대신들에게 단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 천하의 신명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궁궐 깊숙이 팔짱을 끼고 계시면서 법에 익숙한 신하와 시중과 더불어서 정사를 기다리다가 안건이 오면 그것을 의논하여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신들이 감히 의심스러운 안건을 아뢰지 못할 것이며 천하의 백성들은 폐하를 훌륭한 군주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라고 조고가 이세항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세항제가
이 계책을 채용하며 조정에 앉아서 대신들의 아련을 받지 않았고 궁궐 깊숙이 머물렀다. 이에 조고는 항상 황제를 모시며 횡포를 일삼았는데 안건들은 모두 조고가 결정하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조고는 이사가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려는 것을 듣고 이에 승상 이사를 만나 말하기를 함곡관 동쪽에서는 도적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황급히 부역을 징발해서 아방궁이나 짓고 개나 말 따위에 쓸모없는 것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하려고 하나 지위가 미천합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르신께서 하실 안건인데 어르신께서는 어찌 가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자 이사가 대답하기를 정말 그렇소. 나도 그것을 말씀드리려 한지 오래되었소. 그러나 지금 폐하께서는 조정에 나오시지 않고 깊은 궁중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전할 수가 없고 아련하려 해도 기회가 없었소. 라고 하였다. 조고는 어르신께서 진실로 가난하신다면 어르신을 위해서 채하의 한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고는 이세 황제가 연회를 즐기며 미녀들이 면전에 있을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사람을 시켜 승상 이사에게 전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한가온이 안건을 아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승상 이사가 공문에 이르러 뵙기를 요청하기를 3번이나 거듭하였다. 이세 황제는 화를 내며 빡쳐가지고 짐이 언제나 한가한 날이 많았지만 승상께서는 그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짐이 연회를 즐기려고만 하면 승상께서는 문득 와서 안건을 아뢰려 합니다. 승상께서 감히 짐을 어리다가 얕잡아보는 것입니까? 정말 짐을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김정은이 꾸짖었습니다. 왠지 김정은이 느낌이 나네. 조고는 이를 말미암아 그렇게 대하시면 위험하십니다. 저 사구의 음모에도 승상도 관여하셨습니다. 사구의 음모는 이제 시황제의 조칙을 날조한 걸 의미하죠. 지금 폐하께서 이미 황제의 지위에 계시지만 승상의 지위는 더 높아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에 그분의 의도는 영토라도 나누어 가져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 신에게 물으시지 않기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승상의 장남이 3,000군의 군수가 되었는데 초나라 땅의 도적인 진승이 모두 승상의 이웃 고을에 살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연유로 초나라 지역의 도적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며 3,000군을 지나가도 그 지역의 군수는 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문서가 오간다고 들었으나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를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승상은 궁 밖에 있어서 권세가 폐하보다 막중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세 황제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승상을 신문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서 3,000군의 군수가 도적들과 내통한다는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사가 그 소식을 들었다. 이에 이세 황제는 감천궁에 있으면서 곡저와 연극을 관람하며 생활하였는데 이사는 황제를 아련할 수가 없어서 글을 올려 조고에 난점하게 되었다. 신이 듣건대 신하가 자기의 군주와 알력이 생기면 위태로워지지 않는 나라가 없고 아내가 자기의 남편과 알력이 생기면 위태로워지지 않는 집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폐하를 곁에서 모시는 대신 중에 폐하만큼이나 남에게 권리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자가 있어서 폐하의 권세와 차이가 없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지난날에 사성이었던 자한이, 사성은 뭔지 모르겠네요. 관직 이름이겠죠. 송나라의 재상이 되자 몸소 형벌을 집행하며 위세 있게 행동하더니 1년 만에 자기의 임금을 위협하였습니다. 전상도 제나라 강공의 신하가 되어서 직위와 서열로는 그 나라에서 따를 자가 없었고 개인적인 재력이 제나라의 공실과 비슷해지자 은혜를 베풀고 덕을 펴서 아래로는 민심을 얻고 위로는 여러 신하들을 끌어들이다가 은밀히 제나라를 탈취하였는데 그는 궁중의 뜰에서 제열을 죽이고 이어서 궁중에서 간공을 시해하면서 결국에는 제나라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열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조고는 사악한 뜻을 품고 위태로 행동이 마치 송나라의 재상 자한과 같으며 그의 개인적인 재력도 제나라의 전상과 같사옵니다. 전상과 자한의 반역의 수법을 병행하여 폐하의 위신을 극대시키려는 것은 한이가 한왕 안의 재상으로 있을 때와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건인가 보네요. 폐하께서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가 변난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이세 황제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오. 조고는 본래 황관이었고 본래 고자였고 나라가 평안하다고 자기의 뜻을 제멋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위태롭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며 행실을 맑게 하였고 선행을 닦으며 줄곧 여기까지 이르렀소. 과연 그런가?
충성으로서 승진하였으며 신의로서 지위를 지키는 사람으로 짐은 진실로 그를 현명하다고 보는데 그대는 그를 의심하니 무슨 이유입니까? 게다가 짐이 어렸을 때 선친이려 아는 지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능숙하지 못하였으며 게다가 그대도 늙었으니 언제 천하의 일과 결별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짐이 조고에게 국사를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조고의 사람됨이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과연 그런가? 아래로는 민심의 실정을 알고 위로는 짐의 뜻에 부합할 수 있으니 그대는 그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조고라는 자는 본래 미천한 출신이라서 도리에 밟지 못하며 탐욕은 끝이 없고 이익을 추구함은 그르치지 않는데 권력의 서열이 폐하다음가며 욕구가 끊임이 없어 저는 그래서 위험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세 형제는 이미 예전부터 조고를 신임하였던지라 이사가 그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이에 남몰래 죽일까 두려웠다는 말이죠. 이에 남몰래 조고에게 일러주었다. 조고가 말하기를 승상의 걱정거리는 오직 조고뿐이며 제가 죽으면 승상께서는 곧 정상과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세 형제는 이사를 낭중령에 넘겨 조사하라 라고 말하였다. 과연 조고가 이사의 제목을 신문하였다. 이사는 구속되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아 슬프다. 도리를 모르는 군주에게 무슨 계책을 말할 수 있을까. 옛날 하나라 거랑은 관영봉을 죽였고 은나라 주엉은 왕자 비간을 죽였으며 오왕 부차는 오자설을 죽였다. 이 세 명 다 충신들이죠. 이 세 신하가 어찌 충성을 바치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이왕들이 그들을 죽임으로 충성을 받을 만한 군주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지혜가 이들 세 사람만 못하고 이세왕제의 무도함은 거랑주왕 부차 등보다 더 심하니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당연하도다. 그리고 이세왕제의 다스림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느냐. 지난날 그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겠고 충신을 죽이고 미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며 아왕궁을 짓느라고 천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다. 내가 직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다. 무릇 옛날 훌륭한 임금들은 식사할 때도 예절을 지녔고 수레와 물건에도 일정한 수를 따졌으며 궁궐을 했는데도 한도가 있었다. 조칙을 내려 어떤 일을 하면은 비용을 들이며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평온하게 다스렸던 것이다. 그는 지금 형제에게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도 그 업무를 돌보지 않고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죠. 충신들을 죽이면서도 그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다. 크게 궁시를 지으며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아껴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자행되고 있는 한 천하의 만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반역자가 천하의 반을 차지하였건만 황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조고를 보좌관으로 삼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도적들이 함양에까지 쳐들어와서 고라니와 사슴이 조정에서 노는 꼴을 보겠구나. 족대밭이 되겠구나 그런 말이죠. 이리하여 이세왕제가 조고에게 승상을 투옥하여 처벌하게 했는데 이 이사는 아들 유와 함께 아까 삼천군의 군수 있잖아 그죠? 국가 모반죄를 추군당하여 그의 친족들과 빈객들이 모조리 구속되었다. 조고가 이사를 신문하면서 천여 번이나 매질하며 고문하자 이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하고 말았다. 이사가 자살하지 않은 까닭은 공로가 있고 실제 모반에 마음이 없었다는 자기 변명과 다행히 황제에게 스스로 진정서를 올릴 경우 황제가 다행히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사면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옥중에서 글을 올렸다. 진짜 기네요. 읽어보죠. 얼마 남았는데 그래도 신이 승상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가 30여 년이나 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진나라 영토가 좁을 때였습니다. 선왕의 시대에는 진나라 영토가 1000릴 넘지 못하였으며 병력도 몇십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은 변면치 못한 재주를 다하여 삼가 병명을 법령을 받들고 남몰래 지모가 있는 신하를 보내어 보석을 가지고 와서 제후들을 설득하게 했습니다. 또 남몰래 군비를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였으며 투사에게 벼슬을 주고 공신을 존중하며 그들의 자기와 공록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라를 위협하고 위나라를 약화시켰으며 연나라와 조나라를 깨뜨렸고 제나라와 초나라를 평정하여 끝내 6나라를 병합하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사로잡고 진나라를 내세워 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의 죄입니다. 영토가 광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건만 더욱 북쪽으로 맥을 쫓아내었고
이거 재밌네요. 재밌는 구절이네. 호라는 거는 흉노를 의미하고요. 맥이라는 거는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 건국을 삼국 사기에는 기원전 20몇 년인가로 뒀지만은 사실 기원전 200년쯤 이미 고구려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남쪽으로는 백월을 평정하여 진나라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월이라는 거는 요 남쪽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남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원하고 다르거든 인종이. 어디까지 읽었지? 진나라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백성 대신들을 존중하여 그들의 직위를 만족시켜서 군신관계의 친밀함을 공고하여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사직을 세우고 종묘를 구축하여 황제의 현명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죄입니다. 눈금을 고치며 죄와 자의 단위를 통일시켜 그것을 천하에 널리 퍼져 진나라의 명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섯 번째 죄입니다.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런 말이죠. 수레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닦고 지방 순시를 즐겁게 하여 황제를 의기양양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여섯 번째 죄입니다. 형벌을 낮추고 세금을 덜어주며 황제께서 민중의 마음을 얻도록 하였으며 만백성이 황제를 받들어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곱 번째 죄입니다. 이 이사는 신하된 몸으로써 죄를 지었으니 저는 아마 오래전에 죽어도 마땅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다행히 저의 능력을 다하게 하시어 지공에까지 이르렀으니 폐하께서 이를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사가 이세왕제에게 글을 썼네요. 이 글이 올라오자 조고가 담당 관리들어 폐기시켜 아뢰지 못하게 하며 죄수가 6 어찌 폐하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였다. 조고가 자기의 식객 10명을 시켜 거짓으로 어사, 알짜, 시중인 것처럼 꾸며 번갈아 이사를 찾아가서 신문하게 했다. 공무원 사칭 아닙니까? 이사가 번복하여 사실대로 대답하면 사람을 시켜 다시 그들을 매질하였다. 나중에 이세왕제가 사람을 시켜 이사를 신문하였는데 이사는 예전처럼 하리라 생각하여 끝내 감히 무고함을 번복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판결이 황제에게 아뢰어지자 이세왕제는 기뻐하며 조고가 아니었다면 승상에게 속을 뻔하였구나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이세왕제는 삼천군의 군수를 조사하고 삼천군의 군수는 이사의 아들이었죠. 사자를 파견하였으나 반란군 향량이 이미 그를 공략하여 죽인 뒤였다. 사자가 돌아오자 승상은 형리에게 넘겨졌고 조고는 모반죄의 진술서를 모두 날조하였다. 이세왕제 2년 7월에 이사에게 오형을 내린 뒤 함양의 시장바닥에서 허리를 자르도록 하였다. 오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형은 보자, 고대에 5가지 형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얼굴에다가 글씨를 쓰고 순대로 찢고 목물을 칠하는 거, 이게 이제 경형이고요. 그 다음에 비형이란 게 있습니다. 코를 베는 형벌.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것도 비라고 일라? 아무튼 다리를 절단하는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궁형이 있고요. 생식기를 도려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벽형. 대벽이라는 거는 머리를 이제 쪼개는 걸 의미하는데요. 잠깐만, 지금 이사에게 오형을 내린 뒤 함양의 시장에서 허리를 자르라. 그러니까 이걸 5가지 다 하고 나서 허리를 자르라는 거야? 아무튼 이사가 감옥에서 나오고 함께 투옥되었던 둘째 아들을 돌아본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누런개를 끌고서 고향 상체의 동쪽 변두리로 나가 토끼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마침내 부자가 서로 울음을 터뜨렸고 3족이 모두 사형당하였다. 이사가 죽고 나서 이세왕제는 조고를 예우하며 중승상으로 삼았고 일이 크든 작든 모두 조고에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이사열전의 주인공인 이사가 죽었네요. 조고는 자기의 권한이 막중함을 알고 이에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하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록이 말하는 일화죠. 이세왕제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것은 사슴이지 라고 묻자 신하들은 모두 말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세왕제는 놀라면서 스스로 정신이상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태복을 불러 점을 치게 하였다. 태복은 폐하께서 봄과 가을에 교사를 지내고, 교사는 제사죠, 그죠? 종묘에서 귀신을 보시면서 재계가 분명치 않아서 이 지경이 이른 것입니다. 많은 덕을 쌓음으로써 재계를 분명히 하시옵소서 라고 이뤄주었다. 이리하여 이세왕제는 상림원에 들어가게 하여
들어가 재개하였다. 매일 사냥이나 그 상림원이라는 거는요, 뭐 진나라 황실의 어떤 사냥터 같은 곳이래. 매일 사냥이나 하면서 논의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상림원에 들어왔다가 이세왕제가 손화살에 맞아 죽었다. 조고는 그의 사위인 함양령 염락을 시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 상림원으로 옮겨 놓았다고 탄핵하게 하였으며, 조고는 이에 이세왕제의 가난하기를 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하늘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도 제사를 받들지 않을 것이며 하늘도 또한 재앙을 내릴 것이니 마땅히 궁궐을 빠져나가 재앙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세왕제는 이에 망이궁으로 나아가 살았다. 사흘 뒤에 조고는 위사들에게 조칙이라고 하며 날조하여 군사들을 모두 흰옷을 입고 무장한 채 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입궁하자 이세왕제에게 산동의 도적제가 크게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세왕제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두려워하였고, 여기서 이 산동이라는 건 이제 함곡관 동쪽을 의미해요. 두려워하였고, 조고는 곧 이에 위협하여 그를 자살하게 하였다. 뭐야 도대체 이게? 이세왕제는 왜 죽인 거야? 자살하게 하였다. 조고는 옥새를 손에 들고 황제의 복장을 하였는데 좌우의 백관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았고 공전에 올라갔으나 공전이 3번이나 무너지려고 했다. 이에 조고는 하늘도 자기를 돕지 않고 군신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진시황의 손자를 불러 옥새를 주었다. 바로 여기서 이 손자가 그 자영이죠, 그죠? 3세 황제 자영이죠. 자영이 즉위하면서 조고를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대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황관 한담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조고를 살해할 모의를 꾸몄다. 마침 조고가 아련하고자 와서 문병을 청하자 이에 그를 불러 들이고 한담을 시켜서 그를 찔러 죽이게 하였으며 그의 삼족을 멸하게 하였다. 자영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패공의 군사가 무관으로 들어와 함양에 이르렀다. 패공이라는 거는 그 이름이 야한 유방을 의미하죠. 패공이, 그러니까 그 군사가 아마 무관 이쯤일 텐데 무관으로 들어와서 함양을 점령했다. 함양은 진나라 수도죠, 그죠? 모든 신하와 백관들은 모두 자영을 배반하여 대항하지 않았다. 자영은 처자와 더불어 옥새가 달린 끈을 자기의 목에 걸고서 지도 부근에서 항복하였다. 지도라는 거는 뭐 지명이겠죠. 국경에 있는 관문 중에 하나래요. 함양 쪽에 있는 뭐 지명이래요. 지도는 지명입니다. 패공은 자영을 관리에게 넘겼으나 항왕이 와서는, 항왕이라는 건 항우죠, 그죠? 항적이죠. 항왕이 와서는 그의 목을 베었고 마침내 진나라는 천하를 잃었다. 표현 멋지네. 천하를 잃었다. 대사왕은 말하였다. 이사는 빈민 출신으로 제후에게 유세하다가 진나라로 들어가 섬겼는데 열국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기에 시황제를 보필하여 결국 황제의 대업을 성취하게 하였으며 이사는 삼공의 지위가 되었으므로 높게 등용되었다고 할 만하다. 이사는 육예의 귀결을 알면서도 군주의 결점을 보완하는 공명정대한 정치에 힘쓰지 않았다. 육예라는 거는 육경을 의미합니다. 시, 서, 예, 역, 악, 춘, 추 이렇게 6개. 자귀와 복록의 막중함을 유지하면서 군주에게 아부하고 구차하게 영합하였다. 조칙을 엄히하고 형벌을 혹독하게 했으며 조고의 간사한 말을 듣고서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즉위하게 했다. 제후들이 이미 반란을 일으킨 뒤 이사는 이에 직언하려고 했으나 어찌 늦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이사가 극진하게 충성하였으나 오형을 당하여 죽은 줄 알지만 그 본말을 살펴보면 세송의 공로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이사의 공적도 주공이나 소공과 같은 대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열전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진나라에서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재상했던 사람들이 열전이 많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양호도 일종의 재상이었고, 그 다음에 저리자도 진나라 사람이었고, 간무도 진나라 재상이었나? 장의도 재상이었고요, 상군도 재상이었고. 근데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멀쩡하게 살다가 이사도 재상이었죠, 그죠? 정말 여부리도 재상이었고, 정말 멀쩡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린 사람은 범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하고 범수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적당한 때를 알고 은퇴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은퇴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매달려 있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숙청당하거나 뭐 반역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고 보면 참 기분이 묘하지. 적당한 때를 안다는 게 아마 그런 말일지도 모르고, 물러날 때를 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 그 진나라가 이제 육국을 통일하게 했던 이사의 최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뭐였냐면, 진짜 기네요. 1시간 반 동안 읽었다. 요게 바로 뭐였냐면, 잠깐만요. 권 87 이사열전 제27이었습니다. 다음 열전은 뭐냐면은, 지금 읽진 않을 건데, 다음 열전은 몽염열전이네요. 몽염까지 하면은 이제 그 딱 진나라까지고, 그 다음 열전은 장이진여열전, 그 다음은 위표평야열전, 팽월열전, 그 다음은 경포열전, 그 다음은 회의무열전, 이렇게 쭉 가는데, 요거는 초한쟁패 시대죠. 그렇게 이어지네요. 와, 엄청 많네. 나중에 그 5초 7국에 이렇게 오왕비도 열전이 따로 있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 저녁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실까? 육국을 통일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대한 진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뭘까? 술 사주면 제가 대답해드림, 형. 농담이고, 글쎄요. 첫 번째로는 그 진나라의 군사력의 대부분은 그 만리장성 쪽에 보내져 있었고요. 흉노를 막는다고, 흉노하고 투닥투닥 한다고 이제 만리장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무기를 다 녹여버렸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오랜 노역이나 토목공사 때문에 백성들이 진나라에게 마음이 굉장히 돌아가 있었고, 진나라에 되게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렸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주요한 그거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거는 이제 되게 하찮아 보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얘기해보자면은, 장한 같은 사람, 아까 나왔던 장한 같은 사람들이 그 반란군을 굉장히 잘 때려잡다가 이제 그 항우 같은 사람들한테 박살이 나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항우나 이제 유방 같은 사람들이 이끌던 군대는 뭐냐면은 결국 진나라 말고 나머지 6나라의 백성들이었다는 거거든. 뭐 뛰어난 지휘관들이 진나라 반대편에 있었다,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진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랜 토목공사와, 그리고 6나라들은 각자가 자기가 그 나라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나라 사람은 제나라 사람하고 동지감을 느꼈다는 거는 일종의 민족처럼,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 사람과 동지감을 느꼈다는 거고요. 신기하죠, 그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신라 사람은 신라 사람하고 신라 사람끼리 막 동지감을 느끼고 그러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서양하고 달라요. 이게 서양은 민족이란 게 되게 많이 늦게 나왔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되게 옛날부터 그런 비슷한 관념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진나라가 6나라를 많이 멸망시켜버렸으니까, 어쨌건 6나라의 백성들은 진나라를 항상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병작 통일하고 나서도 뭔가 생활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밖에 안 시키니까 좀 빡돌았던 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반란군이 좀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렇게 많이 커진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삼국지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왜 그 무슨 패국 초연 사람이리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무슨 국 사람이다, 무슨 군 사람이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그 36군에 지명하고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군 사람 어디다. 삼국지 게임 보면 남군이란 지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진나라 시대의 그거라서 그래요. 동군의 어디다, 동군 태수 누구다, 아니면은 뭐 북지 사람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죠? 아니 국왕 사람 누구다.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한나라로 통일되면서 한나라가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괜찮은 정치를 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여섯 나라는 이제 그 지역 지방을 의미하는 말이 돼버렸고, 더 이상 이제 민족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게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 스스로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됐던 거겠죠, 아마도. 여튼 그 형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술 사주시죠.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떠들었네. 토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장보고 저분은 보고 계신가?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뭐 일단 제가 이제 요 사기 열전 상편, 이게 열전이 제가 산 책은 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 상편을 다 읽으려고 오늘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이사일지 읽었는데, 다음번에는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엠파이어 토탈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또 그때 생각할 일이겠지.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또 오전에 할란가? 오전은 모르겠다. 일단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엠파이어를 끝내려고요. 엠파이어를 일단 손을 댔다가 안 하니까, 저번에 미디블2 할 때 손 대놓고 내가 안 하니까 그 되게 오랫동안 질질 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확 끝내버리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엠파이어 토탈 끝나고는 이제 롤러코스터 할 거고, 약속을 지켜야지 또. 그걸 좀 해놔야지 좀 나중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